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미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최신 이슈들을 한번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비만약 경쟁 개발, 글로벌 빅파마의 AI 신약 개발, 그리고 국내 바이오주들의 IPO 흥행까지 핵심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근데 뭐 제약바이오 업체도 지금 뭐 불장해서 여기도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일단 뭐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관심 있게 네.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약 개발하면 비만 치료제 이거 많이 보는 분야인데 원래 이게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회사들이 주도하던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 분위기가 바뀐다. 뭐냐? 한국과 중국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5년 기준으로 뭐 1,500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 매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뭐 소위 말해 빅파마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본, 중국, 한국 제약사들이 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고요. 그렇죠. 각국의 제약사들 또한 자기 나라에 먼저 출시를 하고자 하는 게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뭐 위고비 뭐 그다음에 뭐 마운자로 네. 이런 것들 다 휩쓸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가 보네.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내에서도 비만과 당뇨 환자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만 1억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임상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중국 내 내수 시장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중국 출시부터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예. 시장의 사이즈는 뭐 미국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성장세로 봤을 때는 아시아 태평양이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만 시장은 뭐 아시아와 더불어서 더 빠르게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아시아 제약사들도 충분히 개발을 많이 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들, 제약사들, 빅파이브들이 주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게 됐다. 네, 맞습니다. 중국 얘기하셨는데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자세히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예. 이 회사가 이제 마즈두 타이드라는 약 이름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 이거를 약입니다. 지난 6월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시작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중국 내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이 마즈두타이드라는 비만 치료제가 그냥 GLP-1 작용제가 아니라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이중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LP-1 수용체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 촉진을 하고 글루카곤 수용체를 통해서 활성화를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방 대사 증가를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작용제니까 잠시만요. 거기 좀 어렵습니다. 네. GLP-1 이게 혈당을 조정하는 걸 먼저 시작하고 인슐린 분비 촉진해주고 포만감을 유도하고 그게 결국에는 체중 감량까지 이어지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GLP-1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GLP-1과 더 나아가서 뭐 GIP, 글루카곤 뭐 다른 타겟까지 작용을 하는 이중 작용제 혹은 다중 작용제, 3중, 뭐 4중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한 가지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타겟해서 여러 패스웨이를 타겟을 해서 그게 결국에는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게끔.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사실은 더 좋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고비보다 이중작용제인 마운저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마즈두타이드도 이중작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인도 지방간 발생률이 꽤나 높은 편이고 네. 임상 3상에서 최대 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발표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방간 개선 효과도 80% 정도
발표를 해주면서 뭐 당연히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중국 내에서만 팔아도 어쨌든 중국 그럼요. 기업들은 14억 충분하지 대상이 있는 않습니까?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9월에는 이 비만을 넘어서 2형 당뇨병 혈당 조절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노벤트는 충분히 시장성이 충분하다. 네,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한미약품 네,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결과가 27일 날 발표됐잖아요. 네, 임상 3상이면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맞습니다. 그럼 곧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한미약품은 연내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내년 하반기엔 출시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제품? 뭐 한미약품도 국내를 타겟하는 거고 한국인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이번 임상 데이터를 보시면요. 원래는 64주차까지 투약 관찰하는 임상 과제인데 연내 허가 신청을 염두하고 일단 40주차 중간 톱라인을 발표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데이터에서도 5%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준 사람들이 79.42%, 위약군이 20% 정도대라는 걸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15% 이상이 19.9%로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치 대비해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투약은 평균 체중 변화율이 9.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40주 차에서 10% 정도 나오는 거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치인 거고 위고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 보시면 약을 될 것 투여하면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kg의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10% 10kg 감량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4주 맞습니다. 만에? 40주요. 아 40주. 네, 네. 좀 노력이 필요하네요. 네. 기저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고비의 40주차 데이터와는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마운자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마운자리가 더 높군요. 다만 기본적으로 국내 제약사이기 때문에 더 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성공이니까 그렇죠.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간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 위고비 같은 경우 가격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운자로는 그거보다 저렴하고 한국 제품은 그거보다 더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이제 마운자로가 무조건적으로 저렴하다라기보다는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아하. 더 높은 용량은 마운자로가 또 더 비싸요. 아, 다만 기본적인 가격, 저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운자로가 더 싸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위고비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약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 가격에 좀 부담을 가시는 분들이 꽤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중국 제약업체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이게 뭐 중국 내에서만 지금은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임상이 정확하게 좀 나오고 임상이라는 게 이제 시판 제품을 써봤을 때 효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네. 글로벌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글로벌 임상을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따로 해야 되니까. 미국은. 물론 그렇죠. 네. 비만 치료제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항암제 분야에서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본 대표 기업 제약 기업인 다케다하고 네. 114억 달러 이게 한 16조 원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 제약업체가 맺은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네. 이 계약이 구체적으로 왜 이게 협약을 하는 겁니까? 우선 이노벤트가 거의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중국 기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 중 하나이고 예. 정말 구조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이노벤트 바이오가 아까 말씀해주신 110억 달러 이상의 총 계약 규모의 계약을 다케다와 체결을 한 건데요. 계약에는 성급금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계약 그렇죠. 규모에서 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이 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한 것만으로도 1조 6천억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급금은 이 정도, 그리고 최대 또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게 10조 원 이상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여기 뭐
파이프라인 하나만 판 게 아니고요. 3종에 대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다케다가 중국 이노벤트한테 이노벤트한테 사온 거죠. 사온 거고 이노벤트 돈을 주고 사온 거죠. 중국 돈을 주고 기업에. 사온 건데 야. 세 개를 사온 거고 세 개 다 항암제인데요. 일단 중요했던 거는 요즘 어찌됐든 항암제 트렌드가 여전히 ADC 그리고 면역항암요법 그리고 이중항체 이렇게 세 개가 이번 유럽 종양학회에서 여전히 트렌드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세 개 다 사갔습니다. 야, 다케다가. 그렇죠. 어이구.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를 이중항체 면역항암제를 하나 사온 거고요. 인터루킨 2와 PD1을 타겟하는 이중항체 항암제를 사왔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딘이라는 또 정말 최근 각광 많이 받고 있는 타겟을 기반으로 한 ADC 항체 약물 접합제는 또 워낙 2022년부터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DC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EGFR과 또 B7H3라고 이것도 최근 암학회에서 제일 핫한 타겟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그러니까 핫하고 빅파마들이 모두 원하는 파이프라인 세 개를 큰 돈 주고 그냥 사온 거예요. 뭐 다케다도 빅파마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존슨, 예. 화이자 이런 기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다케다라는 일본의 거의 뭐 최대 제약사가 그렇죠. 이렇게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큰 돈 주고 사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노벤트가 사온 게 아니고 다케다가 사갔다. 이게 이노벤트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위상을 대변하는 사건이긴 한데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제업체들 사실 거의 존재가 없잖아요. 뭐 카피약 좀 만들고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정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진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겠습니까? 요즘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정말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 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72건 정도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연간 10개가 안 되는 시기도 있었고 10개 정도가 지금 뭐 10개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상반기에만 72건이 체결됐고요. 이게 2024년 건수의 8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의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50건에서 94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계약 규모가 6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유럽,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정말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인수합병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중국 바이오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 바이오 기업 혹은 중국 바이오 산업이 정책적인 지원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겠죠. 네, 정책적인 지원, 뭐 임상 진전을 위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최근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임상이 빨라지고 임상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뭐 기술 같은 것도 뭐 워낙 뭐 아까 뭐 카피약 말씀하셨으니까 기술도 어쨌든 기존의 약들이나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좀 디벨롭해서 좋은 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중국 워낙 잘하다 보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약업체 화제가 된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라이릴리 미국 뭐 최대 거의 제약사인데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제약업체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하겠다. 28일 날 이거 발표했는데 네. 야 이거 제약사하고 반도체 기업의 협력이라는 게 물론 뭐 예견은 됐던 얘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 제약업체 뭔가 의약품에 관련된 빅점프가 일어나지 않을까 슈퍼컴퓨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죠. 이제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네.
물론 대형 제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라일릴리가 또 워낙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급이 빅파마이죠. 다르겠죠, 이전 업체들하고. 네, 바이오 기업 중 가장 각광받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의 완전 대장인 엔비디아와 뭐 빅파마들 중에서 최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릴리의 협력은 정말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계약이라고 빅이벤트예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AI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뜻하고요. 원래도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순위 1위를 한 2, 3년 전부터 AI가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정말 신약 후보 탐색부터 제조, 뭐 의료 영상까지 모든 분석에 있어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가 계약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후보물질 탐색, 발굴, 그리고 뭐 제조, 그리고 의료 영상 분석까지 다 이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제약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제약사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데이터를 정말 이 AI가 아닌 뭐 하나하나씩 했다고 막 한다 그러면 AI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추론부터 시작해서 추론, 제대로 된 테스트. 어쨌든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FDA 또한 동물 실험 대체법,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대신해서 AI를 활용한 데이터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인정해주겠다라는 인정해주겠다.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모든 대형 제약사들이 다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동물 실험 돈도 정말 많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인력들도 들어가는데 실험을 위한 뭐 또 박사급, 뭐 석사급 다 인력들도 비용이죠, 또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AI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예고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 좀 주가에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올해 이제 IPO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올해까지 14곳이 상장을 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분기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평균 83.4%였다. 지난해까지는 좀 다른 양상 같은데 지난해 사실 IPO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부진했고 네. 올해 굉장히 다른 모습이네요. 올해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요. 요즘 이런 인식도 있어요.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일 확률이 높다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있고요. 훨씬 더 기술 특례 혹은 기술 입증을 받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것 자체가 상장을 한 것만으로 이 기업은 괜찮다라는 인식이 좀 증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생긴 것. 더 나아가서는 요즘 상장을 할 때 좀 싸게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비 좀 싸게 상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장 후에 좀 주가가 오르고 상장 후에 몸집을 키우고자 하는 게 기업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거품이 좀 빠졌다 이렇게 정리. 그렇죠, 맞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공모가 거품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섹터 맞아요. 특히. 특히 바이오는 너무 바이오 심했어서. 너무 심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런 효과가 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 네, G2바이오 이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76% 네, 맞습니다. 폭등을 한 사실 보기 드문 현상인데 G2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G2G 바이오는 G2G 아, 바이오. 네. 죄송합니다. 네. G2G 바이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라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죠. 결국에는 요즘 트렌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분야가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2G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형 제약사 두세 곳과 이미 테스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아직 이 기업이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이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펩트론인데 펩트론의 시가총액이 당시 7조 원 정도였고 펩트론도 일라일릴리와 테스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술 이전 계약을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G2G 바이오의 경우에는 똑같이 테스트 계약을 2건 정도 체결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혹은 시가총액단에서 좀 저렴해 보이는 영향이 있었던 거죠. 1조 원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조 원도 안 됐다. 테스트 계약을 그래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랑 몇 건을 체결했는데 그렇지. 여기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올해는 정말 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의 선전이 상장 업체들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건데 지금 일단 시장이 좋은 영향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가 맞습니다. 지금 불장의 불장인데 맞아요. 4,000선 돌파하고 오늘 아침 이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니까 6,000까지도 보는 지역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저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코스피의 대장주들이 주로 주도한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조만간 키 맞추기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눈높이가 좀 그렇게 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 그래서 주목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 코스닥에 특히 좀 뭐 코스피에도 있지만 코스닥에 특히 많잖아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네. 어떤 섹터 전망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차원에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섹터 자체는 뭐 항상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개별주 성향이 점점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곡석 가리기. 그렇죠. 요즘에 이미 그런 성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골라야 되는 시기에 저희는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달 동안 하반기에 특히 기술 이전 계약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에서 호재가 나올 경우 원래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특히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도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뭐 조선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셀트리온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뭐 잘 나왔으니 잘 나오고. 그건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그 와중에 거래 정지에 들어갔잖아요. 분할을 앞두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대형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리아켄 바이오 이런 대형사들이 기술 이전 계약 한 건을 발표할 때가 되었다. 그게 결국에는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는 네. 두 번째 대양주들 이렇게 저는 느낌이 오는데 아, 네,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완전 대장주 말고 그 밑에 기업 네. 중에서 재료가 대기하고 있는 약간 신바이오텍. 신발. 네, 네. 아,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그 네. 말씀 안 해주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런 플랫폼 종목들. 3사들 이런 기업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확실히 큰 대한, 계약을 네.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뿐 아니고 핵심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템들하고 연관된 기업들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네,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패션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 봐야 되고. 네, 맞아요. AI 바이오가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AI 바이오가 바이오의 대장이 다시 될 수 있을 시기가 곧 오고 있고, 지금도 뭐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 바이오주들은 언제 오르는 겁니까? 대형 바이오 기업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크게 끝나면? 나와줄 때. 또 그때. 낙수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 핵심 핫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